자,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면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또 될 만한 게 미국의 대선입니다. 석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5일이죠. 11월 5일. 미국은 우리나라랑 참 다른 점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자본주의에 조금 더 이제 밀접하고 민감하고 예민하기도 합니다. 민간 기업이나 억만장자들이 아예 대놓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거액의 후원을 하는 것도 참 자연스럽게 미국에서는 받아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대선은 곧 쩐의 전쟁이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고 같이 공개 SNS 라이브 방송을 하기도 했고, 근데 또 한때는 이 두 사람이 정말 앙숙이어서 막 말싸움을 주고받았던 관계였기도 하고 이해가 좀 안 가는 면도 있기는 한데요. 하나하나 같이 배워보시죠. 미래생활사전 시간, 미국 대선과 기업의 관계를 뜯어봅니다.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론 머스크 이야기 우리가 참 자주 하게 됩니다. 네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지금 트럼프 후원보다 급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기차 화재. 네. 정말 이렇게까지 연일 전기차 화재가 터지는 게 이제 좀 무섭더라고요. 저도 하이브리드 차를 타는데 계속 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최근 일어난 이 전기차 화재 사건 일단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면, 국내에서는 이달 1일 인천 청라 한 아파트에서 주차돼 있던 이제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나서 소방 당국 추산 140여 대가 피해를 봤고요. 그렇죠. 지난주에는 경기도 용인에서 또 길가에 주차 중이던 이 테슬라 차량에서 불이 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어서 포르투갈에는 현지 시간으로 16일 리스본 델가두 국제공항 인근 렌터카 주차장에서 전기차 발화로 추정되는 이제 화재로 지금 차량 200대 정도가 전소가 됐고요. 네. 근데 현장 영상을 보니까 그 화재 현장 위로 막 시커먼 기둥이 막 어마어마하게 뿜어져 나오면서 이제 항공편 여러 대가 또 지연 운행하는 차질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들로 인한 직접적인 인명 피해가 아직 없었기에 망정이지, 생각만 해도 아찔한 사고들이 계속 전기차로부터 발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인천 청라는 지하 주차장이라 그렇다 쳐도 포르투갈은 지상에 있던 주차장이거든요. 근데 테슬라 한 대로 200대가 불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긴 하지만 자동차 연료 같은 이런 가연성 물질이 많았던 데다가 현재 또 공항 근처니까 강풍이 분 탓에 100명이 넘는 소방 인력을 투입을 했지만 진화에만 이제 큰 불길을 잡는 것만도 5시간이 넘게 걸린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2차 전지가 아무래도 열과 수분 그리고 또 이제 외부 충격에 엄청 취약한데, 결국에는 열은 무더위, 또 수분은 집중호우, 도로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화재 위험이 좀 배가 될 수 있어서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이 때문에 지금 전기차 안전에 대한 위기감이 점점 더 확산이 되면서 전기차 포비아라는 말까지 생겨났고요. 최근에 그 신문사들은 윤전기라고 해서 그 신문을 찍어내는 기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통 지하에 있거든요. 네. 주차장이랑 연결된. 이 때문에 이제 전기차 이런 화재가 발생한 다음에 일부 신문사는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진입을 금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윤전기. 혹시나 거기서 불나면 그렇죠. 윤전기, 그 신문 인쇄까지 지장받을 수 있으니. 신문 인쇄를 이제 한 회사가 그 각각의 회사만 있는 게 아니고 대표 윤전기를 다른 언론사 갖다 쓰고 이러니까 많이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이제 차단을 했고요. 또 여객선사들도 이제 물에서 터지면 이게 또 속수책이잖아요. 소방. 그쪽 배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기차 충전율을 이제 최대한 50% 이하로 낮춘다거나 아예 전기차 선적을 금지하는 곳들도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또 우리나라만의 걱정도 아니고 그렇죠. 전 세계가 공히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 포르투갈에서 차량 200대가 전소된 거는 이제 그 원인이 됐던 게 테슬라 차량으로 좀 알려졌죠. 아직 경찰에서는 그렇게 그 테슬라다 이렇게 확정하지는 않았는데요. 네. 지금 이제 사고 피해액만 수백만 유로 몇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된 상황인데, 테슬라는 아직까지는 별다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청라 화재 원인 차량을 만든 이 벤츠 차량은 사고 발생 보름 정도 만에 이제 처음으로 그 사장이 이제 주민들과 만나서 지원금 몇십억을 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네, 리콜 여부를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이제 정확한 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좀 기다리겠다. 자진 안전 점검은 그렇죠. 해드리겠다라고 해서 진행은 하고 있죠. 맞아요. 그나마 좀 우리나라는 완성차 제조업체들이 발빠르게 그 배터리 제조사가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배터리 제조사의 명단을 이제 공개를 하면서 소비자들의 좀 불안을 잠재우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나마도 이제 중국 배터리 제조사들이 좀 상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좀 불안감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또 하나가 테슬라가 유럽 지역에서 참 고전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맞아요. 판매량도 많이 줄었고. 네, 테슬라는 정말 지금 좀 여러모로 악재가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그 전기차 통계 사이트 그 EU EVS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7월에 그 유럽 15개국에서 테슬라의 신규 누적 등록 대수가 한 15만여 대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거의 18%가량 감소한 수치예요. 또 다른 통계에서도 올해 상반기 EU와 영국 내 신차 판매량 순위에서 테슬라의 모델 Y가 8위 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 상반기만 해도 1위였어요. 모델 Y가. 근데 1년 만에 8위까지 쭉 밀려난 거죠. 그러니까 실제 테슬라는 그 2분기 글로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3%가량 줄였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판매 부진의 이유가 뭐 전기차 모델이 노후화됐고 사실은 좀 경쟁력 있는 다른 이제 글로벌 전기차들이 또 치고 올라오고 있고 또 브랜드에 대한 좀 부정적인 여론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유럽에서 좀 그런 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테슬라 디자인도 거의 변하지 않고 그렇죠. 그 사이에 유럽 차도 마찬가지고 중국 차들도 그렇죠. 유럽에서 엄청나게 또 팔고 있고 어찌됐든 간에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 테슬라의 위기를 좀 잘 타개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제 정치 쪽에 관심을 많이 두고 그런 것 있어요. 같아요. 테슬라를 버리는 건가 이런. 네, 그러진 않겠죠. 그렇지 뭔가 않겠죠? 사업을 잘 해보려고 동아줄을 잡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그 지난달 13일에 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그 펜실베니아 유세 도중에 총격을 당했잖아요. 이 총격을 당한 지 30분 만에 공식적으로 그를 지지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며칠 있다가 이제 아메리카 팩이라는 정치 후원 단체, 소위 그 슈퍼팩을 설립해서 월 620억을 내가 기부를 하겠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 보도에 대해서 머스크가 일단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락됐지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머스크가 트럼프의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거는 현재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을 하고요. 또 뭐 다양성이나 형평성을 비난하고 트랜스젠더 권리에 반대하는 이런 전형적인 그 공화당의 그런 네. 입장을 갖고 있고요. 이 둘이 힘을 모았다는 거는 일단 미국 재계와 정가에는 엄청난 관심사인데요. 지난 12일 지난주죠. 둘이 이제 머스크 소유의 SNS인 전 트위터 그래서 X에서 대담을 또 라이브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동시 접속자 수가 13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끌었는데요. 근데 뭐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뭐 그냥 만담 같았어요. 그냥 뭐 주로 트럼프가 자신의 정책 방향이나 의견을 주장을 하고 머스크는 좀 맞장구 쳐주는 정도의 대화가 오갔는데 뭐 대단히 의미 있는 대화였다기보다는 뭐 해리스가 본인 와이프랑 닮았다는 둥, 뭐 네. 자기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친하다는 둥, 뭐 약간 억지스러운 제 주장과 좀 막말이 오고 가는 좀 그런 대화였고요. 그러니까 그 X 예전에 네. 트위터 네. 거기 계정에서 일론 머스크랑 도널드 트럼프가 같이 우리말로 이제 라방을 한 거죠. 그렇죠, 라방.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거든요. 그렇죠. 뭐 어떤 정책을 내놓을까, 맞아요. 어떤 비전을 선보일까. 근데 별로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심지어 뭐 김정은이랑 친하다. 그 그냥 해리스 욕하고 해리스 욕 계속 얼굴 욕하고 막 이런 외모 비하하고 외모 비하하고 막 그래서 정말 잡담하다 끝난 거예요. 잡담하다 끝났어요. 근데 심지어 그 잡담만 했으면 또 말이 안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날 또 자동차 정책을 얘기하던 중에 트럼프가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면 모두 해고된다. 뭐 이런 네. 식으로 해고라는 얘기를 또 해가지고 파업하면 해고될 것이다. 네. 예. 그리고 또 머스크한테 당신 최고의 해고자다. 사실 머스크가 그 트위터 인수한 다음에 엄청나게 해고를 많이 했잖아요. 이게 칭찬으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넌 정말 훌륭한 지도자야. 뭐 이런 식으로 해고를 잘해서 잘해서. 훌륭하다. 그렇죠. 그런 발언을 하여튼간 해가지고 둘이, 네. 약간 코드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 때문에 전미 자동차 노조가 이 두 사람을 노동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슈까지 지금 나온 둘의 만남이 굉장히 좀 위태위태해 보이긴 합니다. SNS 라방하면서 둘이 이제 네, 고소당하고. 아무 말 대잔치 했다가 고소당하고. 대통령 후보가 근데 이거 세계 1위 대통령 부자랑. 후보랑 자동차 기업 사장님이랑 같이 네. 라방하는 것도 좀 미국이니까 가능한 일 아닌가 그렇죠. 싶기도 하고. 근데 더 웃긴 거는 요 둘이 원래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사람이 아니라면서요. 맞아요. 사실은 뭐 앙숙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좀 오랫동안 미묘한 관계였어요. 2016년에는 머스크가 당시 대선을 앞두고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진 않지만
트럼프도 대통령직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또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는 머스크가 대통령 자문위원회 두 곳에 합류를 했는데 트럼프가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하자마자 그거를 막 지적하면서 활동을 그만둬버렸습니다. 또 2022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는 공개적으로 뭐 서로 허풍쟁이라는 둥, 뭐 이제 모자를 벗고 사라져라, 뭐 이런 식으로 정치 은퇴를 요구하고, 예, 그래서 참 이런 사건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번에 둘이 사이좋게 지내는 게 의아하다는 반응이 그래서 많습니다. 그렇죠. 무엇보- 막말 주고받다가. 그렇죠. 무엇보다 트럼프가 지금 대표적인 전기차 반대론자잖아요. 그 지지 기반 자체가 이제 완전히 예전 그 미국 전통 제조업체들로 인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는 기후 변화를 사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취임 첫날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겠다라고 대놓고 말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이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그 테슬라 CEO로서는 달갑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친해지게 됐을까라는 게 지금 모든 이의 관심사입니다. 그렇죠. 친환경 정책 측면에서는 특히나 테슬라랑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향이 완전 다른데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또 우리가 환경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상기후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지 맞아요.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좁은 한반도 네. 내에서 호우경보랑 폭염경보랑 같이 내려지고 있는 이런 상황. 맞아요. 또 10시 15분에 또 추가된 곳이 있습니다. 경기 포천 양주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포천 양주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가 돼 있고요. 또 기상 상황이 계속해서 또 변하기도 네. 하거든요. 라디오도 그렇고 스마트폰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시면서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좀 잘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고요. 아까도 전달해드렸습니다만 제주 지역에는 폭염 경보. 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비가 우리가 이렇게 오는데. 환경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일단 트럼프는 예전에 파리 기후 협약 탈퇴를 네. 시도했었고, 근데 그때 일론 머스크랑은 둘이 약간 척지게 됐었고, 그렇죠. 근데 이번에 다시 일론 머스크는 네. 트럼프의 손을 잡은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그 바이든을 결국에 지지를 했잖아요, 지난 대선 때. 근데 이후 몇 년간 이제 지나오면서 제가 이렇게 후원도 하고 지지도 했는데 결국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게 내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 도와줬더니 네, 도와줬는데 도움되는 일은 없더라. 네, 그 반대급부로 돌아오는 게 딱히 없었다라는 네. 이제 그런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그 머스크가 바이든 정부의 지금 이민 의료 정책,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다양성, 뭐 형평성, 포용성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쓴소리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런 거 자체는 이제 머스크도 공화당 쪽이에요. 근데 어쨌든 친환경 쪽에서 이제 좀 힘을 같이 해가지고 바이든 이제 민주당을 지지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바이든 정부가 친환경을 거론하면서 테슬라를 패싱했어요. 그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게 2021년 취임 이듬해에 그 백악관에서 전기차 정상회담을 열었는데 여기에 제너럴 모터스, 포드, 스텔란티스 이 3대 자동차 경영진이 초대가 됐는데 테슬라가 배제가 됐거든요. 이게 뭐 노조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지만, 예. 일론 머스크가 노조를 싫어하고 네. 테슬라에 노조가 없으니까 그렇죠. 노조가 있는 자동차 업체 사장들만 부르겠다 이거였죠. 바이든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그때 또 그 테슬라가 또 트위터에다가 이상하다 뭐 이런 글을 막 계속 올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동들이 바이든에 대한 머스크의 좋지 않은 감정에 기름을 부었고요. 또 최근에 한 몇 달 사이에 그 억만장자 사업가인 넬슨 펠츠 같은 이제 분들이 이 머스크와 트럼프의 만남을 이제 좀 적극적으로 주선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지난 뭐 최근에 그러니까 올해 3월에 수년에 걸쳐서 뭐 이렇게 둘이서 얘기를 해왔고, 뭐 트럼프도 머스크와 지금은 잘 지내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그 발언을 올해 3월에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달 총격 사건 직후에 트럼프를 공개 지지하게 된 거죠. 머스크로서는. 그냥 뭐 뗐다 붙었다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해관계에 따라서 참 미국적이지 않나요? 김나경님이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장사꾼들은 원래 그래요. 맞습니다. 화이부동, 네. 동의불화.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유불리를 보고 여기 그렇죠.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게 사실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일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을 또 욕하기도 했었던 머스크의 손을 또 잡은 거. 그렇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때문이었을까요? 사실은
역시 돈 때문이라는 게 제일 많아요. 일단 후원 받으려고. 아이러니하죠. 후원 받으려고. 그러니까 순자산이 지금 그 머스크 순자산이 거의 267조 정도 돼서 세계 부자 뭐 1, 2위를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를 대대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거의 단독으로도 지금 해리스 진영이 아닌 이 진영이 지녔던 재정적인 우위를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무엇보다 트럼프가 지금 걸려있는 소송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그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사기 혐의 민사재판 1심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최소 4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천억 원 정도의 벌금이 선고가 됐거든요. 이 대선의 기부금, 슈퍼팩을 통해서 쌓은 기부금의 상당액이 법률 비용으로 나간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뭐 물론 아직까지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정치 자금을 기부할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성사만 된다면 트럼프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겠죠. 그리고 뭔가 심적으로도 머스크도 걸려있는 소송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그렇죠. 이슈를 서로 이해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현지에서는 뭐 지금은 또 친하게 지내고 맞장구 치는 이 둘의 브로맨스는 언제 또 깨질지 모른다. 뭐 이런 뭐 언론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과거에 그랬듯이. 네. 앞으로도 서로의 유불리에 따라서 어떻게 또 찢어질지 모른다. 그렇죠. 가봐야 한다. 근데 이런 모습을 불안하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바로 테슬라 주주들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테슬라 주주들의 마음은 정말 지금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도대체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일론 머스크는 계획이 있을 텐데 네. 어떤 빅픽처가 속뜻일까? 있을 텐데 예. 이번에도 테슬라의 가장 큰 리스크는 CEO 리스크다라는 걸 지금 절감하고 있는데요. 그 테슬라를 통해서 세계 최대의 부를 축적한 머스크가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지와 보조금을 줄이겠다는 트럼프를 공개 지지하는 굉장히 자기 모순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좋게 보일 리가 만무하겠죠. 이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특히 테슬라한테는 이 탄소 배출 규제 강화가 단순한 환경 문제만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적에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거든요. 이 크레딧이라고 이제 엄격해지는 배출 규정을 통과한 제조업체에게 이제 부여되는 일종의 배지 같은 게 있는데, 이 배출 규제가 강화될수록 테슬라 같은 전기차 업체는 경쟁사에게 이 크레딧을 팔아서 또 돈을 벌거든요. 실제 이제 7월달 증권 신고서에 따르면 지난 분기에만 이 테슬라가 크레딧 판매로 1조가 넘는 수익을 벌어들였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분기 테슬라 순이익의 절반이 넘는 규모라고 하는데, 이처럼 배출 규제 강화가 직접적인 테슬라의 순이익으로 연결이 될 뿐만이 아니고 장기적으로도 전기차의 신차 판매 비중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인데, 이거를 또 트럼프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이 테슬라 주주들로서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일 겁니다. 그러게요. 일론 머스크가 뭐 그냥 도널드 트럼프 사람이 좋아서 후원해 주는 건 아닐 그렇죠. 테고 뭔가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야 될 텐데 네. 정책을.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일론 머스크를 뭐 정책 자문이나 네. 본인이 원하면 행정부 안으로 드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오, 맞아요. 그럼 머스크가 유리한 쪽으로 공약을 트럼프가 바꿀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머스크가 테슬라뿐만이 아니고 지금 엑스페이스 X나 뭐 밑에 지하 터널 뚫는 보링 컴퍼니나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여러 개니까. 근데 이런 이제 정책들에 좀 트럼프랑 뜻이 맞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은 사실 미국의 정책적인 지원이 없으면은 되게 힘들고, 또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면 날개를 달 수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우주 산업이나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지금의 이익을 조금 희생해서 약간 빅픽처를 그리는 게 아닌가. 이런 거를 이제 차기 정부가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 조금 더 유리하게 해주지 않을까. 약간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반면에 이 반대로 생각했을 때 바이든 정부에서는 전기차 뭐 보조금도 주고 엄청 혜택을 줬지만 사실 이게 테슬라로서는 결과적으로는 그 경쟁사들만 키우게 하는 그 결과를 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가 더 낫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그런 나오고 있습니다. 보관을 갖고 있는 것 아니야 해석들이 나오는 네, 게 그런 해석이 나와요. 테슬라는 예전에도 보조금 없을 때도 잘 팔았던 차량이고 그렇죠. 똑같이 다 보조금이 없어지면 누가 살아남고 누가 죽겠느냐. 맞아요. 테슬라는 살아남을 수 있다. 이미 규모의 경제를 달성을 했으니까. 그래서 네. 경쟁자들을 먼저 좀 사라지게 하려고 그렇게 또 맞아요. 빅픽처를 갖고 있을 게다가 수도 또 있는 중국 거고요. 규제가 또 트럼프가 엄청 또 세게 할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렇죠.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지금 중국에서 테슬라가 엄청 고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 규제를 세게 하면 테슬라한테는 좀 땡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나중에 결과물을 봐야겠습니다만 테슬라 주주들이
아, 머스크는 다 계획이 있구나. 예,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뭐 네. 테슬라 사기 가장 좋은 시점이다.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잖아요. 그건 이제 뭐 주주분들이 하시는 네. 말씀이니까. 맞아요. 자, 그리고 미국 대선과 기업 간의 관계를 좀 구조적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인이 대기업의 사장이 최대 주주가 대놓고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한다. 상상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난리가 근데 나죠. 미국은 그게 참 자연스럽고 당연한 분위기예요. 그렇죠. 이거를 구조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까? 참 정말 자본주의 뼛속까지 자본주의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의 선거는 사실상 선거 자금이 좌우한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전쟁 성격이 강한데요. 미국의 대선 자금 모금 캠페인에 기부하는 대상은 수많은 이 소액 기부자뿐만이 아니고 네. 미국의 슈퍼리치들과 대기업으로부터 나옵니다. 특히 억만장자들이 이 기부금을 통해서 본인의 목표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 문화고요. 이제 우리나라 2022년 그 대선 비용이 약 1,200억 원 정도가 쓰였어요. 근데 2020년 이제 미국 대선에서 쓰인 비용이 최소 1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8조 2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비용의 150배가 넘는 규모예요. 이쯤 되면 미국 정치는 돈이 만든다라는 말이 뭐 맞는 셈이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슈퍼팩이라고 불리는 특별 정치 활동 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그 돈이 모여요. 그리고 미국은 이 정치력의 어떤 이미지 같은 게 아무래도 미디어 같은 게 좌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미디어들이 거의 대부분 개인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요. 광고비를 내야지 네. 광고를 실어주는. 그래서 이런 네. 슈퍼팩에서 광고비를 지출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돈이 쌓이는데 누가 돈을 더 많이 모으느냐에 따라서 좀 선거 결과에 좀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근데 이게 네. 맞아요? 우리 돈으로 대선 한번 치르는데 18조 원? 네, 18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5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와. 그러니까, 네, 그만큼 돈 많은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선 한번 치르는데 18조 원이 있는데 이거 네네. 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금액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만큼의 돈을 각종 광고비 네, 아니면 이제 자기 이제 선거 뭐라 해야 됩니까? 좀 홍보단을 움직이는 그런 네. 비용들로 각종 이제 쓰는 건데 그렇죠. 18조 원을 쓴다는 것도 신기한데 네, 18조 원 넘게 돈이 모인다는 것도 신기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슈퍼팩을 통해서예요. 예. 이 슈퍼팩은 특별정치활동위원회로 1944년 미국 산별노조위원회가 당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재집권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결성된 조직인데요. 그때는 특정 노조가 개별 정치인에게 직접 자금을 기부하는 게 금지됐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 단체를 만들어서 이를 통해서 돈을 모아서 정치인에게 지원을 하기로 한 건데 원래는 여기에 상한선이 있었는데 네네네. 2010년부터 이게 무제한으로 돼버렸습니다. 특별 단체를 만들어서 네. 후원하는 건 무제한. 네, 그렇습니다. 그걸 무제한으로 풀어버린 것도 정치인들이 풀었겠네요. 그렇겠죠. 아니 그러면 이게 네. 자본주의 끝판왕의 모습을 미국 대선이 보여주고 있는 건데 네. 그럼 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더 많이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 조건이 있긴 해요. 이게 팩이 있고 슈퍼팩이 있는데 이제 팩은 이제 그 상한선이 있고 이제 그 선호하는 후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옵션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좀 촘촘하게 마련이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팩이 PAC. 네, PAC. 그리고 이제 슈퍼팩은 이제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독립 로비 단체를 말하는 거고요. 근데 슈퍼팩은 조건이 이들의 광고나 이제 그 후보자의 캠페인 그러니까 이들의 광고, 이들 돈이 후보자와 직접적으로 연계돼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게 연방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공식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지금 그 현재 대선에서 선거 자금과 로비를 추적하고 감시하는 이 비영리 단체인 오픈 네. 시크릿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미국 대통령 캠페인 기간 동안 약 2,257개의 슈퍼팩이 이미 결성이 됐고 이번 선거가 그 어떤 선거 때보다도 엄청난 자금이 쓸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직접적으로 후보한테 돈을 주는 건 안 되지만 거기에 따른 광고비나 뭐 이런 것들은 이 제 조건 없는 이제 무제한의 비용을 받아서 다 지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 그 후보랑 연계만 되지 않으면 되는데 사실 이게 가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비판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돈이 흘러가는 거는 제한도 맞아요. 있고 네. 슈퍼팩으로는 해서는 안 되고 그런데 각종 미디어에 대신 광고를 실어주거나 막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네. 건 무제한. 그렇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슈퍼팩을 다 설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후원자들이? 그리고 슈퍼팩을 설립을 해서 이제 얼마나 많은 돈을 거기에다가 모집하는 거가 또 그 억만장자 슈퍼리치들의 또 파워이기도 하죠. 너 우리 슈퍼팩에 기부해. 너 우리 직접 슈퍼팩에 만들 수도 들어가. 있고 네. 만들어진 슈퍼팩에다가 또 후원을 막 뭉텅이로 넣을 수도 있는 맞아요. 거고. 그래서 머스크가 결성한 슈퍼팩이 뭐 트럼프 진영을 지원할지 여부는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머스크가 슈퍼팩을 설립을 했어요. 네네네. 네, 네. 근데 그 무제한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슈퍼팩이 2,000개가 넘는다. 그렇죠. 정말 대단하죠. 진짜 규모가 상상이 안 갑니다.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러면 사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하는 그럼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되면 받은 만큼 뭔가 되돌려 받으려고 할 텐데 맞아요. 이 기업인들이 바보도 아니고 자선사업가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런 저번 주에 트럼프랑 머스크랑 막 그 라방을 했을 때 예. 머스크가 뭐 납세자의 돈이 좋은 방향으로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는 뭐 정부 효율성 위원회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위원회가 있다면 기꺼이 돕고 싶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머스크가 참여하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은근히 또 차기 이제 내각에 등용할 뜻이 있다는 그런 화답을 했고요. 또 뭐 그 링크드인이라고 그 소셜 미디어 있잖아요. 그 미국에서 구인구직 소셜 미디어로 유명한 링크드인의 공동 창업자인 리드 호프만은 민주당 선거 캠페인에 지금 약 100억 원 가까이를 기부를 했는데 이후에 한 인터뷰에서 미 연방거래위원회 리나칸 위원장이 마음에 안 든다. 그렇게 그냥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이 내 마음에 참 안 들어.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는데 이는 곧 해리스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칸 위원장을 다른 인물로 대체를 해달라는 희망을 좀 공개적으로 표현을 한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네. SNS 기업인이 그렇죠. 공정거래위원장 마음에 안 듭니다. 대놓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100억 후원했다는 것도 이제 다 알 수 있고. 그걸 또 대놓고. 네, 그렇죠. 네. 신기합니다. 그게 가능하다. 그렇죠. 뭐 물론 이렇게 수많은 희망 사항들이 지지 후보자가 뭐 대통령이 됐다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네. 아무래도 그 돈의 자금의 역학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미국 대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쯤에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사실 트럼프도 억만장자잖아요. 맞아요. 부동산 재벌이고 네. 돈이 많은데 네. 이렇게 또 후원해주는 사람들 때문에 돈 때문에 막 누구를 막 지원해줘야 되고 누구 편들어줘야 되고 막 홍보해줘야 되고 이럴 필요까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규모. 법률 비용만 지금 수천억 원에.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말 본인도 억만장자잖아요. 근데 최근에 공화당 4차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를 안 가고 자신의 슈퍼팩 모금 행사에 참여를 했어요. 토론회 가는 것보다는 네. 모금 행사가 모금 중요하다. 행사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거물급 정치인조차 선거 자금을 얻기 위해서 억만장자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뭐 슈퍼팩의 자금을 후보에게 직접적으로 주진 않지만 슈퍼팩과 후보는 서로 어쨌든 밀접한 교류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결정하게 된 요인도 민주당을 후원한 여러 슈퍼팩에서 바이든이 나가면 나의 지원 끊겠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좀 압력을 가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후원자들이 등을 돌린 게 네.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더 치명적이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왜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 보면 칵테일 파티 많이 나오잖아요. 네. 무슨 스탠딩. 모금 행사. 이래서 거물들이 한 자리에 모이고 네. 칵테일 한 잔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고 친분을 쌓기도 하고. 근데 그 핵심은 모금이라는 거. 그렇죠. 후원금 모금이라는 거. 그러면 결국에 이 쩐의 전쟁이 괜히 벌어지는 건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기존의 주장이나 정책 방향이 달라진 것도 있을까요? 네, 많죠. 대표적으로 지금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을 트럼프가 전격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달러가 기축통화가 돼야 하고 가상화폐는 사기라는 입장을 고수를 했었는데요. 최근 1, 2년 사이에는 친 가상화폐 입장을 공개적으로 어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업계 대규모 행사였던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 참석해서는 비트코인은 전략적인 국가자산으로 보유하고 미국이 지구의 가상화폐 수도이자 세계의 비트코인 슈퍼파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친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을 했고요. 트럼프뿐만이 아니고 민주당과 뭐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캠프도 지금 가상화폐 인사들을 만나면서 이제 이미지를 바꾸려는 노력을 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이는 가상화폐 업계가 지금 상당한 로비력을 지니고
있기 그쵸, 때문이에요. 거기도 돈이 많으니까. 네, 돈이 많잖아요. 가상화폐를 지지하는 슈퍼팩인 페어쉐이크라는 곳은 뭐 코인베이스나 리플, 뭐 앤더슨 호로위츠 같은 주로 업계로부터 2억 달러 이상을 이미 끌어모으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 이제 로비 자금이나 이제 후원 자금으로 쓰이겠죠. 네, 이렇게 되면 진짜 소수의 가진 자들이 맞아요. 돈으로 정책까지 바꿀 수 있는 고속도로를 그냥 뚫어놓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미치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죠. 네. 일부 기부자들이 뭐 내각직이나 대사직 또는 기타 외교직에 제한이 되면서 행정부의 권력 통로로 가는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일론 머스크를 강요나 뭐 자문력으로 기용할지에 대해서 원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퓨 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10명 중에 7명은 개인이나 단체가 정치 캠페인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을 둬야 된다. 이렇게 답하고 있고요. 10명 중에 8명은 정치 캠페인에 기부하는 사람들이 미 의회 의원 결정에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여론은 이런 답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 또 다르게 보면은 기부금이 선거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냐면 또 반드시 그렇진 않다는 연구 결과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경쟁자였던 트럼프 후보보다 선거 자금은 더 많았어요. 근데 결국 낙선을 했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2년 미트 롬니 후보는 그 센즈 호텔로 유명한 그 라스베가스 센즈 그룹 회장인 셸던 아들슨 한 명으로부터만 1,200억이 넘는 후원을 받았는데 버락 오바마가 더 많은 소액 기부를 통해서 승리를 하기도 했어요. 네, 그 한 명 한 명 개인의 소액 기부들로. 그래서 결국에는 트럼프나 해리스 두 후보 모두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들이라서 선거 캠페인에 뭐 1,000억, 2,000억 이렇게 쓰는 것보다 유권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더 핵심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원금 총액이 크다고 해서 더 많은 후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기는 건 아니고 그렇죠. 광고를 대대적으로 퍼붓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음을 울리는 그 메시지 그게 소액 기부자들의 마음을 흔들면 어쨌든 그거를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모집할 수도 있는 그런 게 또 미국이죠. 그렇죠. 또 이제 미국은 이제 자본도 그렇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만 산업별로 아예 대놓고 공화당, 민주당 선호하는 후보가 다르기도 하잖아요. 네, 산업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 미국의 러스트벨트라고 불리는 그 백인 노동자 계급을 대표하는 이들은 공화당이 지지 기반이고요. 동부의 월가 백만장자들 역시 공화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IT 업종 종사자들은 민주당의 텃밭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이 제조업의 몰락으로 나락에 빠지던 미국 경제를 되살리고 지금 AI로 전 세계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역사적으로 진보적인 색채를 띄었어요. 네. 근데 최근 들어 이런 전통적인 구도에 조금씩 금이 가는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빅테크의 성지 실리콘밸리가 점점 더 오른쪽으로 우경화되고 있는 건데요. 특히 그 아까 지금 계속 얘기한 일론 머스크를 필두로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 뭐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샘 알트만 오픈 AI CEO 등이 그 트럼프가 총격을 당했을 때 빠른 회복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오피셜하게 냈어요. 근데 이거를 정치 전문 매체들이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CEO들도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실리콘밸리는 민주당 지지 그렇죠. 이런 등식이 있었는데 맞아요. 이제 그게 하나 둘씩 깨지나 보네요. 네. 왜 그럴까요? 바이든 정권에 대한 뭐 불만이 좀 많았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오히려 그 IT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되게 세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발심을 키웠다는 분석이 좀 지배적이고요. 어마한 자금을 이제 대면서 지지를 해줬는데 믿는 도끼의 발등이 찍힌 격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아까 말씀드렸던 머스크와 바이든의 갈등, 그 친노조 성향의 대통령인 바이든이 재임 기간 내내 노조가 없는 테슬라를 패싱해 온 것뿐만이 아니고 그 가상화폐 규제 움직임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실리콘밸리가 또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그 투자를 굉장히 늘렸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은 이 규제가 불만일 수밖에 없고 아울러 지금 AI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시각이 육성보다는 규제 쪽에 좀 방점이 찍히고 있는 것도 실리콘밸리를 자극한 요인으로 꼽혀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미 연방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오픈 AI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면서 또 조사를 나서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트럼프 지지
트럼프의 지지 세력들은 AI가 초기 단계인 상황에서 독점으로 기업을 몰아세우는 현 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면서 좀 트럼프 쪽으로 돌아선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빅테크를 자꾸 규제하려고 하는 맞아요. 후보나 정치인을 또 엄청난 후원금까지 지원하면서 밀어줄 리는 없겠죠. 그 사람들도. 그렇죠. 또 중요한 게 이제 페이팔 마피아라는 네. 게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맞아요. 인맥 그룹.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좀 금이 가고 있다. 네,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페이팔 마피아라고 하면은 그 1990년대 후반 그 페이팔이 이베이에 인수되기 이제 전까지 회사를 이끌었던 초창기 그 멤버들을 말하는데 온라인 결제 시스템이죠. 네,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 뭐 그다음에 피터 틸, 페이팔 대부라고 불리는 지금 팔란티어 창업한 피터 틸이 있고 또 링크드인 회장인 리드 호프만 있고 또 유튜브 창업자인 스티브 천,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페이팔을 매각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가지고 지금 실리콘밸리 안에서도 활발하게 창업을 하기도 하고 투자를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테크업계 대부로 통하는데 40년이 넘게 끈끈하게 엮여있는 이들의 관계가 최근 정치적인 입장차로 갈라지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피터 틸과 리드 호프만이 대학생 때 만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철학을 공유하고 엄청 절친한 사이인데 최근 공개석상에서 서로의 정치적 견해를 깎아내리면서 이제 거의 절교 네, 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돼서 굉장히 흥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서. 맞아요. 아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 같이 사업을 할 때도 페이팔 내에서도 네. 뭔가 좀 갈등이 있었다면서요. 아, 맞아요. 근데 그건 이제 머스크가 쫓겨났었는데 그건 좀 머스크의 이상한 그 돌발 행동이나 리더십의 문제가 컸었고 오히려 지금 그 피터 틸과 일론 머스크는 페이팔 마피아 내 대표적인 트럼프 진영을 또 손을 잡은 상황이에요. 지금은. 특히 이 피터 틸이라는 인물은 8년 전 대선에서도 사실상 홀로 실리콘밸리 내 트럼프 캠프를 주도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머스크까지 이제 우군으로 부상을 했고 실리콘밸리 대표 이 벤처 캐피탈인 그 안드레슨 호로위츠 네. A16G라고 부리는 그 주인인 마크 앤더슨과 벤 호로위츠도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우군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진짜 포인트는 이제 영향력이 단순한 트럼프 지지에서 나아가서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차차기 대통령까지 노릴 수 있는 부통령 후보를 만들어냈다는 게 있어요. 그 JD 벤스 얘기죠.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 그 후보의 러닝메이트. 네. 이 사람을 실리콘밸리가 키웠다고요? 네, 실리콘밸리 아들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 JD 벤스가 러스트벨트의 가난한 아들로 대표되는 이 백인 흑수저 출신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영화 힐빌리의 노래라고 우리 그 오스카에서 왜 윤여정 씨가 윤여정 씨한테 상을 뺏긴 네, 그 노미네이트된 그 여우조연상 배우가 이 힐빌리의 노래 배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힐빌리의 노래의 원작자예요. 제이디 벤스가. 그래서 이 벤스를 지금의 자리로 이끈 공로에 파랄이 피터 틸에게 있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예일대 재학 시절에 특강으로 피터 틸이 왔는데 이걸 계기로 졸업 후에 이 샌프란으로 건너가서 틸의 투자 회사에서 일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기술 분야 인사들과 교류를 하기 시작했고 실리콘밸리에서는 틸의 수제자가 벤스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피터 틸은 힐빌리의 노래 추천사를 쓰기도 했고요. 그가 정계의 진출을 꿈꿨을 때도 거금을 지원을 했고 또 처음에는 반 트럼프 진영에 있던 벤스를 설득해서 트럼프와의 만남을 주선한 것도 역시 피터 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통령 후보까지 키워내고. 그러면 훨씬 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죠. 뒤에서. 그렇죠. 이게 표현이 부적절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워 삶을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근데 그게 당연시되는 또 미국의 문화이기도 하고 자본주의와 결합된 정치이기도 하고 우리랑 많이 다르니까 낯설기도 합니다. 근데 많이 배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